서초구 신반포로의 단독주택 앞에는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서연, 아프리카 의료봉사, 고생 많았어요 라는 글씨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준호는 현관문 옆에 서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아내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12살 딸 수아가 2층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올 거야. 준호는 손목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 IT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그는 시간에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내 한서연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6개월간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었습니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내렸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패딩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여보,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요. 포옹하는 순간 준호는 아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뛰어내려왔고 9살 아들 준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공주, 우리 왕자. 서연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기쁨보다는 어떤 강박적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엄마, 사자 봤어요? 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봤어. 많이 봤어. 서연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코끼리는요? 기리는요? 그래, 다 봤어. 근데 준아, 이제 그만 물어봐도 될까?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프리카 이야기로 밤새 떠들었을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실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샤워를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30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특전사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보, 괜찮아? 준호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요. 조금만 더. 서연이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고 필사적으로 문지른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 6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서.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눈동자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번뜩였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걸 먹어서. 하지만 서연의 증상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화장실에 들락거렸고 아래쪽이 아프다며 신음했습니다. 준호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싫어요.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며칠만 쉬면 나을 거예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폭풍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서연이 쓰러진 것은 귀국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집 전체를 깨웠습니다. 여보, 준호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잠든 사이에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준호는 응급의학과 동료들과 마주쳤지만 평소와 달리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준호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부인께서 감염성 질환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감염성이라면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성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병.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한 아내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확실한가요? 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준호는 병실로 돌아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비밀이 드러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 동기 김태연을 만났습니다. 태연은 대학 시절부터 준호의 절친이었고 현재는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하다. 태연아, 나 좀 도와줘. 사적인 조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조사라니?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군 시절 내 후배야.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어. 믿을 만한 놈이야. 명함에는 진실탐정사무소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매독과 임질, 2가지 성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가 서연을 마주 앉히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설명을 해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4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아, 그렇다면 믿을 만하시겠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수는 노트에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아내분이 아프리카에 정말 다녀왔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SNS,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주일 후 박민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서연 씨는 지난 6개월간 해외에 나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거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일대입니다. 특히 강남의 고급 호텔들이 자주 나오네요. 박민수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아시나요? 사진 속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누구죠? 박도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확인됩니다. 준호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같은 병원의 동료였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교수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민수가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정혜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모임들을 주선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요. 힐링 워크숍? 겉으로는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불륜을 조장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호텔 영수증, 식당 결제 내역, 통화 기록들이 6개월간의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냉정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조사해주세요. 박도영과 정혜린, 그리고 이 워크숍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복수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정의를 세우려는 겁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 강물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와요? 볼 일이 있어서. 준호는 더 이상 아내를 여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게임을.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김지연을 처음 본 것은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박민수 탐정이 주선한 만남이었습니다. 지연은 4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준호와 같은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아내이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한서연의 남편이시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침묵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남편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힐링 워크숍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미 다 조사해놨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파일 안에는 박도연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정혜린이 운영하는 힐링 워크숍의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의 방대함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제가 회계사예요.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 일은 익숙합니다. 지연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박도연과 한서연이 다른 커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린이라는 여자가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요. 표면적으로는 부부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파트너 교환과 불륜을 조장하는 집단입니다. 참가비는 얼마나 되나요? 커플당 월 200만 원. 1년 계약으로 2,400만 원씩 받아요. 현재 회원이 15커플 정도니까. 준호는 암산했습니다. 연간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참았으세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딸.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아이들에게 줄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혜린이라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지연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병원 윤리위원회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박도연은 의사로서 윤리를 위반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혜린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정혜린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조용히 덮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준호는 지연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병원 내부 정보가 필요해요. IT 보안팀장이시니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한 위험이었습니다. 박도연의 진료 기록이나 병원 내 활동 기록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손을 잡을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차가운 복수심이 아닌 뜨거운 정의감으로 뭉친 동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준호가 다가가면 화면을 재빨리 끄곤 했습니다. 자정 무렵 준호는 서재에서 지연이 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혜린의 SNS 계정, 워크숍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 재정 상황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참가자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알려지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에서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이 팀장. 안녕하세요. 박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웃음이 역겹게 보였습니다. 요즘 힐링 워크숍이 유행이라면서요? 박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감사할까? 그런 게 있나요? 아, 제 아내도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관심이? 박도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좋은 프로그램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박도연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윤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도 내부 자료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추운 겨울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회의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준호와 김지연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박도연과 정혜린이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외과 부장이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위원장이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환자들을 속이고 불법적인 모임을 가진 거라는 말입니까? 정혜린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허가서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정혜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증거들은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6개월간 진료를 조작하면서 환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정혜린은 의사 면허를 이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도연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팀장,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준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제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가정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면 되지. 15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병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도연은 6개월 정직, 정혜린은 1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의사협회에도 징계가 요청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지연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병원 창립 60주년 기념 갈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진, 교수진,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지연도 남편 몰래 행사장에 와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징계 소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마이크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IT 보안팀장 이준호입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준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병원의 일부 의료진이 환자들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 심장내과 교수와 정혜린 정신과 의사가 운영한 힐링 워크숍은 실제로는 불륜과 금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준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교수님. 준호는 프로젝터를 통해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참가자들의 증언까지. 이들은 2년간 1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술에 취한 채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식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가 준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특전사 시절에 반사신경으로 쉽게 피했습니다. 오히려 박도연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교수님, 진정하세요.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박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나. 지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딸 걱정은 2년 전에 했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SNS에 올렸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모든 신문과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강남 메디컬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박도연은 병원에서 사임했습니다. 정혜린도 의사 면허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힐링 워크숍에 참가했던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신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지연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솔직히 시원하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비어 있어요.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준호는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이게 끝일까 싶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 둘 다. 준호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던 마음에 조금씩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교회의 작은 카페에서 준호는 김지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골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이전의 3분의 1도 안 되죠.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딸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연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은 해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준호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수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준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다시 와요? 준이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린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들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물은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후로 서연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탐정으로부터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회복했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혜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 면허를 잃은 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했던 힐링 워크숍도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별 예쁘지 않아요? 수아가 금색 별 장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제일 위에 달자. 준호는 사다리에 올라가 별을 트리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드러낼 뿐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소원 빌어요. 준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 거야?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분명 행복할 거야.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해가 시작되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수아는 책을 좋아하고 주는 축구를 좋아한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서연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녀도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진실한 관계를 쌓아가고 싶다. 펜을 놓고 난 후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지연과 함께 한강에서 벚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대신 조용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벚꽃잎이 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절대 너희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진실만이 우리를 지킨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진실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진실과 책임 위에서 조용하지만 든든하게